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예, 드디어 제 강의의 기반인, 물론 제 강의의 가장 기반은 성서죠. 근데 그 성서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이해하는 기반을 제시해준,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 알아야 되고, 소크라테스 알아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알아야만이 그런 신학을 알지만은 그런 걸 다 알아도 그 뼈대를 세워준, 저한테 뼈대를 세워준 분이 데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하고 토마스 베리 신부님입니다. 데이아르드 샤르댕과 토마스 베리는 궤를 같이 하죠.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더 위대한 신학자는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다. 교회 탄생 이후, 바오로 사도 이후 정말로 가장 넓은 지평으로 복음을 해석한 신학자는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Dream of Earth라는 책을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이 책을 썼어요. 아까 강의하면서 내 서고에 그 책이 있나 봤는데 누굴 줬나 봐요. 영어를 좀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테 그 The Dream of Earth라는 지구의 꿈이라는 거하고 데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오메가 포인트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지구의 꿈, 데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오메가 포인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완성점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끝이라고 이야기하고도 또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요한 데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성경 특강 시즌 1, 2, 3, 4가 데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 이론을 논리를 그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댓글을 올렸느냐면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40년 다녀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특별히 개신교 성도들 같은 경우는 좀 목사님들한테 많이 죄송한데 이제 개신교 다니는 일은 더 이상 없다고, 나 지금 이제 좀 새로운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다고, 그런 분들도 데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이 기반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신 겁니다. 지금 또 최근에 나온 호서대학에서 김성동이라는 교수님이 쓴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글을 아주 깔끔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데이아르드 샤르댕은 과학과 신앙을 종합하여, 벌써 틀리죠? 제가 창세기 1장 얘기할 때 우리가 창세기를 월화수목 금토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은 이 월화수목 금토 이 개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들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들은 월화수목 금토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이 창조의 그러한 그 기운들을 과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이 월요일 날이 하느님이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고, 화요일 날 태양과 달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확 없앤 분이 바로 데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입니다. 과학과 신앙을 종합하여 이론적인 세계관을 구성한 신학자였던 동시에 과학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느님께 성실한 봉사 사제였고, 동시에 지구 안에 감춰진 것을 밝히고자 한 지질학자였어요. 그는 또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고자 한 신비가였던 동시에 체험한 하느님의 현존을 선포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컵 안에도 이 신성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컵 안에도 신성한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 친구의 역할은 뭐예요? 물을 담아서
나한테 와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제가 목이 혼자 막 떠들으니까 목이 막 여기 마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물을 제공해 줌으로써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피에르 테일야르 드 샤르댕은 1881년 5월 1일 프랑스의 클레르몽 회랑대에 가까운 오르닉이라는 마을에서 평범한 가정의 11자녀 중 넷째로 태어납니다. 지질하게 조예가 깊었던 아버지한테 테일야르드는 어려서부터 형제들과 함께 돌, 식물, 동물 등에 관해 많이 듣고 배우면서 그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가 겨우 6살쯤 되었을 때 집안의 비밀스러운 구석에 쇠붙이나 함석 조각, 각종의 돌들을 적지 않게 모아 쌓아 놓아둘 정도로 주변 자연 경관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에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지만은 저는 요즘 그 레이저를 갖고 다니면서 밤에 우리 직원들한테 별자리를 알려줘요. 시리우스 별, 뭐 알데바란 이런 별자리들을 알려주면서 이 오리온 자리, 삼태성 자리, 큰 개 자리, 작은 개 자리, 그 다음에 황소 자리, 마차부 자리, 그 다음에 저쪽에 쌍둥이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눈은 잘 못 보지만은 이런 관심이 많은 부분들 를 이제 점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가 10살 되던 해 리옹 근처에 리옹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바닷가로 보입니다. 몽그레의 노트르담 예수의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1899년 18살 되던 해 S광구의 예수회에 입회를 합니다. 예수회는 지금도 한국에도 예수회는 기본적으로 학위가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신학학위, 그 다음에 사회과학 학위가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회 신부들이 똑똑하죠. 1904년 예수회가 프랑스에서 추방당하게 된 그는 샤넬 섬에서 철학과 신학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신학과 우주 생성들 현상 사이에 있는 관련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그는 암석함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을 알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신학에서는 창조 1장이 있고 창조 2장, 3장이 있죠. 창조 1장에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가 나왔고 창세기 2장에는 먼지로 사람을 만들어요. 아담을 만들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외로워 보이니까 쓸쓸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갖고 선물로 줍니다. 그런 신학과 우주 생물들 현상들 사이의 관련성 이상해. 우주가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뭐 여러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우주가 처음에는 빅뱅 15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어. 큰 빅뱅이 일어났고 우리가 보는 우주 안에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이 됐어요. 그러더니 46억 년 경에 항성,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생기면서 그 항성의 중력이 워낙 지금 우리 지구보다 100만 배 정도 규모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태양이.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항성이 자기가 주변에 행성을 거느리기 시작해. 행성을 거느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구는 46억 년 전에 겨우 꼴을 갖춰요. 그러면서 태양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성은 안 돌아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항성은 안 돌고 이제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뭐 쫙 이런 것들이 현재는 8개 행성이 돈다고 그러기도 하고 9개의 행성이 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 외성이라고 그래요. 외성도 또 도는데 우리가 발견 못한 외성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위성이 있는 거야. 우리는 달이라는 위성이 있어요. 달 하나가 도는데 목성에는 뭐 36개인가 60개의 위성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목성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목성이 도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서 우주의 생성이라는 게
그리고 물의 존재, 온 우주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온 우주에 물이 이 지구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46억 년 전부터 지금보다 이 지구는 반 크기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지구가 한 5만 킬로 정도 됐는데 46억 년 전에는 2만 5천 킬로, 2만 6천 킬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하고의 그 중력 관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뭐 좀 살이 좀 말라갖고 한 53킬로, 54킬로 되는데 옛날에는 내 몸은 27킬로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아주 가볍게. 지금 달에 가면은 지금 60kg 된 사람들은 달에 가면 몇 킬로냐면은 10kg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달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런 관계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야, 이게 철학과 신학을 이게 접목점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암석함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돌이 희한한 게 40억 년 전 돌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야. 40억 년 동안 바람을 맞이하고 태풍을 맞이하고 때로는 용암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지층이 생기고 그 사이에 막 공룡이 끼게 되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됩니다. 야외에 나갈 땐 언제나 지질학자들의 도구인 작은 세망치와 확대경을 지참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1905년부터 1908년 이집트 이스마일리아에서 물리학과 화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때야르 샤르댕 신부 엄청 똑똑한 것 같아. 신학은 기본적으로 했고 신학은 예수의 신부들이 기본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수학을 하거나 물리학을 하거나. 근데 신부님은 지질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물리학과 화학을 가르치죠. 중동에서 지낸 몇 년 덕분에 그는 평생 열정적으로 지구에 대해 연구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죠. 진화론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에 와서야 창조 진화론, 우리 진화론 1850년에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이 등장했을 때는 우리 교회가 굉장한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면 우리 창조론을 가르쳤는데 이게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진화론이 등장을 한 거야. 진화론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짠 하고 탄생됐는 줄 알았더니 뭐 원숭이에서 막 침팬지에서 막 처음에 4발로 걷다가 2발로 걷다가 이렇게 이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이 득세를 하면서부터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떠났죠. 우리 신학자들이 고민했죠. 성서를 두고 고민을 했죠. 그런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이게 몰랐던 니누에도 알게 되고 지구라트도 알게 되고 수메르 문명도 알게 되고 그 바벨탑 이야기도 해석이 되고 뭐 하여튼 이러한 많은 고고학을 통해서 성서를 재조명하게 됐는데 그 재조명하게 되면서부터 성서가 창조론을 기반으로 했지만은 이게 진화론도 함께 동행을 한 것에 대한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때야르드 샤르댕 같은 신부님들이 등장을 하면서 창조론만 옳은 것이 아니고 진화론만 옳은 것이 아니고 창조 진화론이 맞는다. 그래갖고 점점 창조 진화론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 때는 진화론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학생들은 지구과학을 배우면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조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지금은 그것이 내가 미국에 가서도 우리는 이제는 진화론 안 가르칩니다. 창조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여기 이제 한국에서도 진화론을 점점 조금씩 강조점을 줄이고 창조 진화론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고 있죠. 1908년부터 그는 수세수에 출중한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암석이나 진흙 속에서 화석의 생명 그 존재를 연구합니다. 여기 동강에도 가보면은요 바위들이 많거든요. 그 바위를 쪼개면 뭐가 있느냐면 삼엽층이 있어요. 삼엽층이라고 지금으로부터 한 6억 년 전 생명체입니다. 바닷속에서 여기 이렇게 등이 있는 지느러미가 있는 삼엽층이 이렇게 딱
그 화석으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요거는 우리는 6012년 정도로 인류 창조 날짜를 딱 따지면 한 6100년 정도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석을 보면서 이거는 6000년 전 게 아니네. 5000년 전 거네. 등 지느러미가 생기면서 바다에서 생명이 지구로 올라왔네. 동강이 옛날에는 바다였네. 그러면서 이런 막 복잡한 연구들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서의 창조 날짜 창조 그대로 알아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창조됐고 서서히 진화됐고 인간의 이 등뼈가 형성이 됐고 등뼈가 형성이 됨으로 해서 직립할 수 있었고 네 발에서 두 발로 걷고 두 발로 걸으면서 손 하나가 자유로워지면서 이 자유로워진 손으로 사냥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직립함으로 해서 오랫동안 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또 뇌가 처음에는 작아졌는데 뇌가 점점 커지는데 뇌가 맞이하는 영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풀만 먹고는 그걸 할 수 없었는데 동물의 뼈에 여러분들 뼈 사이에 보면 그 골이 있어요. 그 골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다 보니까 그 골을 다 빨아서 먹었던 거야. 그러면서 뇌가 점점 커지면서 인간들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그다음에 글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문명이 생기기 시작했고 문명이 생기면서부터 신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우리 이미 성경 특강을 다 통해서 다 공부한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연구를 하면서 다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1911년 테일하르드는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이제 30살에 사제 서품을 받고 계속해서 화석에 관한 연구에 사명의식을 갖고 몰입을 합니다. 1912년 그는 프랑스에 돌아가 파리 국립역사박물관에서 탁월한 과학자인 마르셀랭 브레드의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에 열중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위생병으로 군 복무를 하였는데 1914년 이야기겠죠. 그 전쟁 중 여러 곳에서 겪은 험난했던 체험은 그에게 오히려 자연과학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하는 거죠. 제가 전쟁이 아니고 저는 백나라 비행기 덕분에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보다 더 많이 돌아다닌 혜택을 얻었죠. 100나라를 돌아다녔으니까. 그 100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각 나라의 박물관을 다니면서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도 가서 저도 자세히 봤죠. 우리들은 참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이제 이집트 박물관도 가보면은 툭항타멘 그거 보면은요, 하여튼 기가 막혀요.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도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 생명의 그 기원, 생명의 발전, 문명의 발전들을 두 눈으로 다 확인했고 공부를 또 워낙 많이 한 신부님이니까 그러면서 신학을 전공한 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기가 막힌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19년 말에 38살의 테일하르드 샤르댕은 파리로 돌아와 포유류 진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획득을 합니다. 포유류 진화 제가 말씀드렸죠. 삼엽충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조상은 조개다 조개부터 시작한 거다. 웃기지 않는 거지만은 그 인류 기원사 안에서는 굉장한 지지를 받는 이론입니다. 포유류 진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획득했고 이어서 파리 가톨릭 대학의 지질학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나 테일하르드의 진화론적 인간관과 우주론적 그리스도론 요건 이제부터 좀 어렵죠. 진화하는 인간과 우주론적 그리스도론 우주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진화하는 이 지구 안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학적으로 추론된 하느님에 관한 사상을
예수의 장상들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를 해외 주재 연구라는 구실로 중국으로 파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보수적인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신학적인 논리를 주장하면 항상 쫓겨나요. 쫓겨나게 돼 있어요. 쫓겨나도 그걸 끝없이 연구하고 주장을 해갖고 지금의 정말 신학의 세계를 지평을 넓힌 거죠. 1923년 예수의 회원인 동시에 지질학자인 리슨트가 그를 몽고에 초청을 했고 고고학 연구 자료들을 발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아시아 탐험의 출발이 됩니다. 1924년에 그는 화석들을 가지고 파리로 돌아가서 다시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그는 우주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전쟁 체험과 아시아의 광활한 공간 체험에서 그해져서 하느님의 영역 초고를 완성합니다. 그 원고가 나돌기 시작하자 그의 진화에 대한 이론이 원죄 문제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일어납니다. 이에 장상들은 그를 가톨릭 학술연구소에서 떠나도록 결정했고 오로지 과학 문제에 대해서만 출판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항상 그러죠. 저는 떼야르드 샤르댕 신부님만큼은 아니어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선택권 없는 죽음은 그건 올바른 죽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죽기 전에 나는 이미 의학적으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는 더 이상 의학적 처치를 하지 마라. 이런 유언서를 꼭 써야 된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해놓고 남미 강의를 갔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 했는데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왜 난리가 났느냐 하면은 이거는 교회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니까. 그래갖고 평화방송에서 그 강의가 내가 이제 남미로 난 강의는 녹화해놓고 이제 남미로 이제 해외 이제 순회 강연을 떠났는데 그 주교 회의에서 난리가 나갖고 뭐 회의를 해갖고 이거를 방송에서 빼야 된다. 뭐 또 그때 또 우리 이용원 주교님이 생명윤리위원회 담당 주교님이셨어요. 그래갖고 막 우리 주교님한테 전화해갖고 교구 신부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 해대고 뭐 난리를 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국회 통과가 됐어요. 국회 통과가 됐고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난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그래서 이제 그 PD가 전화를 해갖고 신부님 이 방송분이 3분인데 요거 3분 아무래도 빼야 되겠다고. 저는 원래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안 뺀다, 빼니,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여기저기, 떼야르드 샤르댕 신부님도 뉴욕으로 가라면 뉴욕으로 가고, 북경으로 가라면 북경으로 가고, 신부 삶이 원래 다 그래요. 그래갖고 빼라. 그런데 딱 이제 그게 벌써 여기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니까 2015년, 14년 그때니까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주교회의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국회에다 들고 들이대는 위원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이 힘든 거예요. 처음이. 제가 왜 더 이상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건 또 다른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더 이상 이제 늙어갖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하러 인공으로 막 심장 숨을 뛰게 하고 인공으로 막 강제로 숨을 쉬게 하고 심지어는 이미 죽었는데 막 그 심폐소생술하고 뼈를 다 부러뜨리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건 그거예요. 예. 그냥 죽어가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일부라는 거죠. 그걸 과학적인 힘에 의해서 그거를 살려놓는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91살, 92살 돼갖고. 그게 어떻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돼갖고 하느님한테 가면은 그냥 아마 옛날에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그냥 병이 들어갖고 그냥 죽는 사람들 천질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근데 그 주교회의 그때 위원들이 누군지 몰라도 내가 지금 한번 만나면 같이 모여 한바탕 논쟁을 벌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거를 결정을 하고 통과를 하고 그 서식까지 지금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누구 가톨릭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제동을 거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도 이제 쫓겨납니다.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1926년 다시 그는 극동 지방으로 떠나게 되죠. 파리에서. 그는 중국 정부의 지질학 연구회와 다른 나라의 연구단체와 협력하면서 많은 것을 발굴을 합니다. 위대한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1926년부터 2년간 때야르드는 몽고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주로 황하 강변에서 연구하며 머물게 됩니다. 중국, 미국, 스웨덴 학자들 연구에 따라 그는 극동아시아에서 화석 발굴을 책임지고 일합니다. 1928년 12월 때야르드에 의해 훈련된 전국 젊은 중국인 발굴대는 북경에서 가까운 저우커 우텐에서 북경 원인 유고를 발견합니다. 이 북경 원인, 이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는 주인공이 되죠. 이 발견은 20세기 고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힐 만한 것입니다. 그 결과 때야르드는 중국의 지질학 관찰단 과학 고문으로 정식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과학적인 전환점은 대개 누가 다 하느냐 하면 우리 사제들이 다 해요.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예요.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도 역시 사제였어, 사제. 그리고 우리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도 역시 사제였죠. 저도 사제긴 한데 저는 좀 어설픈 사제죠. 어설픈 사제로서 그들의 발견, 그들의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안내해주는 정도의 영광만 누리고 사는 거죠. 어쨌든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는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대학에 초빙되어 특강을 하고 세계 여러 전기 간행물의 동물학, 고생물학에 대한 발굴 및 연구 결과를 계속 발표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작곡가 하나가 있어요. 비발디입니다. 비발디. 비발디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곡이 봄입니다. 봄. 뭐 음악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비발디 봄을 들으면 뭐가 깨지는 소리 같아요. 깽깽깽깽깽깽깽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 뭐 음악을 저렇게 했지. 알고 봤더니 비발디인데 비발디도 역시 사제였어요. 사제. 나중에 내가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름, 가을, 겨울은 너무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 사제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굉장히 조금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때야르드 샤르댕은 이름이 알려지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대학에서 초빙되어 특강을 했고 세계 여러 전기 간행물의 동물학, 고생물학에 대한 발굴 및 연구 결과를 계속 발표를 합니다. 1934년부터 인간과 진화론에 대해 신학적인 해석을 한 그의 저술과 논문은 프랑스 지성인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39년부터 그는 북경에서 구금 상태에 있었는데 그 기간에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현상의 원고를 씁니다. 이것도 굉장한 책이죠.